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평 끝판왕이죠.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타협없는 비평가 임재원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원입니다. 네, 팟캐스트 황태자 인사해 주시죠. 네,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입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 등장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해당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당직병 현모 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고의적 왜곡과 사실관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타령이라거나 외압이라는 등의 현모 씨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마치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 사실상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이 아닌가요?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마디가 바로 타령이냐 아니냐, 그리고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씨가 당직병이었던 현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령이라고 말한 적 없고 외압이라고 말한 적 없으나 기사에 등장했다는 게 요지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보수 언론에서 헤드라인과 다른 본문의 내용이 실렸다라거나 혹은 해석을 가장해서 인용을 왜곡되게 했다라거나 내지는 맥락을 제거한 채 따옴표를 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례들과 이것이 좀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현상이 아니라 지금껏 많은 현안들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다만 현모 씨가 이를 문제 삼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이 사태가 처음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사안의 문제점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있겠다. 가령 이 입장문에도 보면은 사실을 왜곡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왜곡은 아니라 일단 거짓말을 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뭐냐면 이 당직병 현모 씨의 발언이 원소스가 돼서 이 의혹이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그 원소스를 보도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비춰봤을 때 사실상 타령이고 사실상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조선일보가 기사가 나왔으면 사실 문제될 게 아니죠. 그런 평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에는 분명 현모 씨가 직접 타령, 외압과 관련된 정황들, 그러니까 타령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했고 외압과 관련된 정황들도 본인이 직접 진술한 것처럼 기사는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굳이 이렇게 쓴 것도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지금 현모 씨의 주장처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조선일보는 그냥 거짓 기사를 낸 거지 이것을 왜곡 기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어쩌면 문제를 축소하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뭐 진실 공방으로 갈 것 같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 사회를 매우 떠들썩하게 했던 핵심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과거에 이 당직 사병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저는 굉장히 헷갈리네요. 당시에 한국 문제 제기를 안 언론의 했죠. 총체적인 난국 여기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원소수 단일 취재원이면 그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교차 검증도 하고 제일 팩트 체크도 중요하니까요. 해야 하는데 네.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의제를 만들어서 밀어붙였고. 기자, 네. 이건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직 병사는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나를 고발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고발하면 간단할 건데. 두 번째 병가가 끝나기 전에 휴가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인데 그런데 검찰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병을 추가로 파악하고도 관련 조사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당시 당직병 현모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다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가? 그럼 어떤 점에서 지금까지 많이 어젠더 세팅해서 만들어졌던 의혹 보도들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다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지양되어야 된다는 그 어떤 언론의 관행 이런 것들이 정말 요 한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짓 기사냐 왜곡 기사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장문한 겁니다. 장문해서 물론 데스크에서 이걸 다 진위 여부를 다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운표 썼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용어도 타령.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물론 이제 그
당직병 현모 씨 이분이 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조금 잘못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올드 패션이죠. 그러니까 수용자가 가만히 있을 거라는 생각, 그다음에 수용자가 뭔가 오류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겠지라는 생각, 뭔가 그런 전통적인 관념에 뒷받침돼서 그냥 이런 장문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네.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본지는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갖고 작성했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했는데요. 또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고 본지 측 반론을 받지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우리의 반론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선일보가 사실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직접 대응을 잘 안 하는 언론사거든요. 저희가 취재를 해도 이제 기자한테 물어보면 경영기획실에 문의하세요 하고 경영기획실에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취재가 있어서 사실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언론사 중 하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핵심적인 사안이고 윤리적으로 큰 논란이나 이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입장을 좀 섣불리 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입장을 냈을 때 사실 이후에 이후에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금 저는 이 과정에도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기자가 책임을 뭔가 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현장 기자가 쓰지 않은 용어를 데스크가 이제 넣었는데 이 넣게 된 의도가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이 의도에 따라서 각색된 기사를 당사자가 항의를 했을 때 이를 제대로 수용해주지 않고 윗선이 책임 안 지고 일선 기자가 책임이 지게 되는 이런 문화는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공표를 해버리는 그런 게 좀 합이 좀 맞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장문이라면 언론사로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이 의혹이 계속해서 밀고 넘어지면서 뭐 수사라든가 뭐 일종의 특검이라든가 정치 사건화 되어서 아직까지도 논쟁 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왜 나의 반론을 실어주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 스스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반론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다가 때가 달라져서 어떤 점에서 피해자 입장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스스로 연출이 되니까 반론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사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을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가 정작 기사를 쓴 기자는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그제 현 씨 측과의 대화에서 탈영이란 표현은 인터뷰 과정에서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현 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그제 나눈 SNS 대화본입니다. 해당 기자는 탈영이란 말이 인터뷰에는 없지만 기사용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자신이 해당 표현을 넣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현 씨가 탈영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인터뷰 녹취록 전체를 가지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현 씨 측에 전했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모 씨를 대리하고 있는 그 소장에게 소장님, 정정 보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탈영이라는 표현이 인터뷰 당일 저녁 제가 현모 씨 말씀 정리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오전에 기사용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탈영과 다름없는이라는 표현을 제가 넣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데스크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소장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아직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문자 내용을 보면 그 1인칭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제가라는 말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판단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언론사 내부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정황에 의해서 이분이 이렇게 뭔가 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끝날 수도 없고 끝나서도 안 되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채널A 사태에 대한 기시감이 좀 드네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이 있었을 때 결국 이모 기자가 거의 단독범인 것처럼 의혹이지만 아직 상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회사에서 그냥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수순으로 정리되는 형국으로 가서 채널A는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사화되었을 때 개인 기자의 어떤 의견과 헤드라인을 달고 용어를 손보는 데 있어서 데스크의 의견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구조가 언론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만약 이 기자가 혼자 나의 책임으로 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책임 전가이자 언론사의 구조에서 볼 수 없는 꼬리 자르기 형국인데 결국 그것이 실현되느냐 안 되냐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다, 외압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오해와 억측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관련자들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석 달 동안 시끄럽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 굉장히 쉽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책임 못 집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책임이란 단어도 책임지지 못한다. 기자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부터가 일단 좀 되게 좀 문제적으로 보이고 이 조선일보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담당 기자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회사는 문제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냥 기자 개인이 잘못한 것으로 말 그대로 정말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무엇보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조선일보 기자 혹은 조선일보라는 회사와 이 현모 씨라는 이 진술자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조선일보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문제 제기한 사람이 거짓말이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조차 그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가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금 기자님, 이 기자 입장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못 져요. 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이제 기사가 오보나 이런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빚은 보도가 나가게 되면 이제 기자가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더구나 조선일보가 오직 팩트 선언을 몇 달 전에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조선일보가 자잘한 거라도 다 정정하겠다라고 밝히고 거의 매일같이 정정 보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일 그 정정 보도란을 보면 대부분 오타 수정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정작 중요했던 정정 보도는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었다면 정말 더 심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라인은 기자가 들어가지만 과정에서 데스크가 이제 판단을 한 기사잖아요. 근데 최종 책임자는 언론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 역시도 기자 개인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기자는 실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요청했음에도 이거를 묵살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의 책임이 더 큰데 아마 이런 수순대로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그 기자 개인만 징계를 하거나 그 윗 데스크들은 뭐 근신 정도의 가벼운 징계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뭐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니 행여 징계나 처벌을 받더라도 혼란스럽던 우리 사회 3개월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책임 결코 못 지죠. 말이 안 됩니다. 네. 유 교수님, 이 원천 보도의 신뢰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책임에 대한 과 관련해서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피해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대중에게 전가되는 피해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나를 품고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그냥 넘어가기 힘든 어떤 사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굳이 따지자면 조선일보가 뭔가 일말의 어떤 그런 책임, 물론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2가 방송되고 있는 KBS를 비롯해서 방송계의 뒷광고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유튜버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채널이 없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를 회상해 보면 기성 언론들이 엄청 세게 비판을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기성 언론들도
자유롭지 못하더라 이건데 우리 금준경 기자가 관련해 가지고 EBS의 뒷광고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냈는데 네. 와 이번에는 언론들이 여기에 또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완전 흥행 실패했어요.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월부터 EBS에서 머니톡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름 간편인데 엄청 들어가는 39만 원의 간편 종신 보험이었습니다. 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아, 야. 대국민 뭐 경제 교육 프로그램 이런 컨셉으로 방영을 시작했는데 사실 요즘 뭐 재테크다, 보험 설계다, 재무 설계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EBS에서도 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문제가 이 프로그램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 프로그램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 한 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하게 된 재무 상담 결과가 이 특정 보험사의 개인정보로 이어지고 또 이 보험사가 자사 보험 설계사들한테 개인정보를 판매를 하는 좀 그런 정황들이 보여서 좀 취재를 했는데 다 사실로 드러났던 사안이고요. 사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취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보험사에서 먼저 EBS에 접근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이제 돈을 협찬 거래를 하고 만든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방송에는 4명의 재무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4명의 재무 전문가를 홈페이지에서 보면 어느 업체라고 안 나오고 뭐 재무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막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명 다 키움 에셋 플래너라는 보험사의 이제 직원들로 나타났고요. 또 시청자가 개인정보 상담을 하게 되면 이게 EBS 홈페이지에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EBS 홈페이지가 아니라 키움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시청자들은 사전에 몰랐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뭐 예리한 시청자들은 사전에 좀 알아볼 수 있기는 했지만 근데 적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좀 기만적인 개인정보 수집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약관을 본문을 제대로 안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점을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네. 사실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홈플러스에서 경품 응모권 같은 거를 나오는 분들한테 막 받잖아요. 근데 응모권 하단에 이 여기서 여러분이 사인하는 거는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다는 약관 글씨가 아주 깨알만하게 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확대해야 될 정도로. 그냥 뭐 마트 갔다가 샀으니까 뭐 선물 주겠지 하고 썼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여기에 결정적인 작용이 약관 고지를 했더라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만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거라서 좀 상당히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 홍보 문구가 그렇더라고요. 버려지거나 잠자고 있던 숨은 돈을 국내 최고 재무 전문가와 함께 찾아내는 신개념 토크쇼다. 그러면 키움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면요. 매주 한 차례씩 공영방송에서 자신들을 국내 최고의 재무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공영방송 상담 청구를 통해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이 회사의 영업자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지어 이제 판매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 보면 요새 말로 개이득인 거죠. 그러면은 키움이 얻게 되는 그 이득의 크기만큼 사실은 고스란히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청취자들한테 간다면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시청자 게시판을 보면은 상담 신청했더니 기존 보험 해지하고 키움으로 갈아타라더라. 집까지 찾아와서 보험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설계를 맡기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의아한 게 이런 실태가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지금 그 방송 계속되고 있잖아요. 포맷도 유지되고 있고. 그거는 좀 그게 더 의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다 날라가거든요. 야, 오늘 시원하네. 그 EBS에서 점심쯤에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그렇습니까? 저희 뭐 자랑 같지만 이제 네. 보도 이후로 폐지된 거긴 한데 사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EBS 국정감사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거 관련된 자료 요청을 계속하고 특히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까지 써가면서 이제 나는 이거 질의하겠다. 이 프로그램 그냥 둬선 안 된다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국감 질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17일까지만 방영하겠습니다라고 좀 긴급적으로
좀 공지를 오늘 하기도 했고 내용을 보면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론이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번에 말하자면 순기능을 한 건데요. 최근에 보면 금융상품들, 특히 보험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 광고가 상당히 드라마타이즈화되어 있고 좀 서사 구조를 갖춰가지고 이야기 구조를 형태를 갖는다거나 약간 토크쇼 형태를 띠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만약에 이 채널이 EBS가 아니었다면 이미 언론 소비자분들도 저건 뭐지? 혹시 광고는 아니야? 라고 조심해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EBS의 이 채널의 파워, 가령 초등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대신에 선택하는 채널이 바로 EBS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저거는 거의 교육적 가치가 높고 다른 말로 해서 상업적인 방송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말 그대로 정말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화번호를 남기세요 혹은 상담하세요라고 했을 때 다른 채널이었다면 좀 더 꼼꼼히 보고 들여다봤을 테지만 EBS 대금이 믿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저는 기만의 그 농도가 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들이 좀 게시판에 남긴 내용을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키움보험이랑 커넥트라는 글을 남겨주신 분은 총체적 자산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더니 키움보험회사 직원이랑 연결됐다. 결론은 기존 보험 싹 해지하고 키움에서 요구하는 보험으로 갈아타라였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는 어이가 없다. 반성 좀 하시죠라고 하셨고요. 또 머니톡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사리분별에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방송에서 현금이 오고 가는 게 과연 교육상 맞는 것이며 그냥 현금을 막 주겠습니까?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청자를 돈으로 보는 느낌. 전화 받는 것도 EBS가 아니라 보험회사입니다. 라면서 방송 출연자와 상담자 사이에 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방송국이 DB 수집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해부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기 이제 키움이라고 뭐 실명이 밝혀졌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해당 기업은 그 키움이죠. 그 어쩌면 그 교육방송이라는 미디어를 그냥 그동안 굉장히 개발하기가 힘든 소비자들을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 전략적 파트너겠구나라고 정말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방송은 이미 고유명사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움 보고 전화했겠습니까? EBS 보고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폐지까지도 당연히 아까 이제 뭐 폐지됐다라고 하겠다고 말씀을 뭐 소식이 이제 전해졌다고 하니까 뭐 다행입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조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 되기 전에 EBS가 만약에 이런 관련 사안을 디테일까지 알고 만약에 진행했다. 이거는 윤리감수성도 의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또 이걸 또 몰랐다? 이러면은 이건 무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고 소비자들을 우롱한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사에는 안 썼는데 EBS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황 이제 받은 증거들을 보면 EBS에서 작가와 PD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게 한 다음에 이 키움에 항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보험 갈아타기를 하게 한다거나 너무 강매를 한다거나 무조건 내방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DB가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제 보험 설계사한테 건당 7, 8만 원이거든요. 근데 내방을 해서 만나서 면담한 그 정보는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도 더 높고 그런 면에서 좀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고 QMS 플래너 측 내부 자료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상파 채널 확대는 콘텐츠 신뢰도 측면에서 우수하며 새로운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지상파 방송이 늘어나면서 DB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등장하는데 원래 이 방송 DB 사업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케이블이나 경제 채널에서 일부 행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영향력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시청자들이 크게 신뢰하는 채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EBS는 훨씬 더 사람들이 공적으로 느끼고 이 보험사에서도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EBS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 EBS이기 때문에 이걸 중점으로 계속 다른 업체에다가 다른 방송사에다가 어필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키움 말고 경쟁사 자료를 보면 TV조선과 이제 영업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이제 공지 이런 걸 보면 양질의 DB를 확보하게 됐다. 방송 덕분에 직접 신청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보험을 직접 가입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양질의 팁이기도 하고 TV조선을 가리켜서 공신력 있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더더욱 좋은 정보를 갖게 됐다고 했는데 하물며 EBS는 훨씬 더 공적이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또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다른 방송사에도 물어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작년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폐지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내부 심의실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아서 우리 종영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에서도 문제가 인지돼서 종영하는 거를 EBS가 받아서 지금 대국민 교육이라고 포장을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작가와 PD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이제 시청자 항의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EBS에서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지 않는데 실제로 ARS 전화를 하면 EBS 머니톡입니다. EBS 재무설계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소개를 하고 나중에 개인정보 제공을 할 때만 기습적으로 업체를 얘기하는 이제 방식으로 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영업이 지나치고 좀 과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항의를 하게 되고 이제 제작진 쪽에서 일종의 암행어사처럼 이제 기자나 PD 지인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사례들, 돈을 요구한다거나 무조건 갈아타라고 압박한다거나 집까지 찾아오겠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지적을 해서 키움 측에서 보험 설계사들한테 내린 공지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영업하시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그분을 징계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지적을 하는 게 한 몇 차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의 그 미디어와 기업의 콜라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기업과 관련해서 뭔가 수익 구조,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황 벌어질 텐데 만약에 지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라면 미디어가 잃을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별 꺼리낌 없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은 만약에 제품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나중에 소비자가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디어 기업은 신뢰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이 사실은 잃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사점이 큰 케이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일자로 봤을 때 어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이었던 거죠. 17일. 그렇게 폐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서민을 위한 재무 설계 프로그램을 표방한 방송이 결국에는 한 보험사의 전국구 영업 창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2의 EBS가 밝힌 입장을 좀 알려드리면요. EBS가 경제 재테크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에 키움 에셋플래너에서 재테크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다. 시청자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상담을 맡기로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청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정보가 제공됐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EBS의 답변 또 책임 소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 고위 정치인들 인사청문회 하면서 어떤 비리 나왔을 때 제일 국민 입장에서 듣기 얄미운 말 중에 하나가 불법은 아닙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법은 지켰습니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법률이 명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법은 지켰습니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공영방송, 교육방송이라는 EBS 입장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플러스 대법원 판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말 동의가 있었다고 할 정도의 동의여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이것이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니터 홈페이지 모니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창구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면은 이 페이지는 보험회사 페이지다.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페이지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예전엔 그것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EBS가 이 보험회사가 이렇게까지 운영할 줄은 몰랐다.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당연히 EBS를 상대로 상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정보가 그렇게 넘어갈 줄은 몰랐다. 시청자들이 당황할 줄 몰랐다. 저는 솔직히 안 믿겨요. 그 말 자체가.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보여지는데 아주 악의적으로 보자면 매우 상업적인 기획 의도를 가지고 시작됐는데 모르는 척한다. 아주 나쁜 케이스죠. 두 번째는 컨텐츠 고갈 상황에서 아주 쉬운 해결 방법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고안하려고 했다라는 일종의 좀 태만함. 그리고 가장 좋게 보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잘 몰라서, 왜냐하면 금융이 점점 전문화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송사 PD든 작가든 금융 영역에 대해서 잘 몰랐으므로 이 전문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준비된 언론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호구가 되었다라는 게 세 번째인데, 아마 제가 10분 이해해보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과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전화하면 실제로 받아서 질문을 띄워주고 거기서 대답하는 이런 되게 순진한 양식이 과거에 있었는데, 아마 아주 좋게 생각하면 그런 양식을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조차도 언론이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수단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태라서 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모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폐지가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하고 이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원래 EBS 홈페이지 왼쪽에 상담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하기 오른쪽에 괄호치고 주 키움 에세 플래너라는 말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상담하기 들어가면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 여기부터는 키움 홈페이지였는데 디자인이 EBS랑 똑같아요. 저도 EBS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좀 기만적인 홈페이지도 있지만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안내하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하단에 약관을 보여주지 않고, 약관은 별도 클릭을 해야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클릭 안 하시잖아요. 근데 보도가 나오고 질의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상단 메뉴도 수정했지만 들어가고 나서 상단에 키움 에세 플래너 거라는 걸 언급을 하고, 약관도 본문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를 누가 가져간다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근데 여전히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그 약관 들어간다는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키움 에세 플래너에서 한다는 크기가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반면에 키움에서 TBC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TBC에서 하는 재무설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단에 아예 키움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키움에서 개인정보 수집, 위탁 등 관리를 한다고 명확히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다른 지역지 상업화 방송사보다 EBS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음에도 좀 더 여전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저는 법적 문제의 소지를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는 여기 개인정보 유출 보도 후에 조금 반영이 됐지만, 해당 프로그램 방송 말미에는 보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제작 협조, 그리고 최근에는 제작 협찬이라고 고지를 해왔습니다. 사실 뭐 협찬과 광고, 요즘에 논란이 뒷광고, 용어가 참 오락가락하고 무슨 얘기인지 너무 헷갈려서 모르겠다는 분들 참 많거든요. 이걸 좀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TV 기준으로 보셨을 때요. 예능 프로그램 보면 특히 티가 나는데 누가 봐도 광고인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일부러 광고임을 어필해주는 그런 상품과 제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러면은 일반 광고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광고인지 아닌지 좀 티가 안 나게 애매하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협찬인데, 원래 광고랑 협찬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방송 내 광고는 주로 PPL이라고 하죠. 간접 광고로서 이제 제품을 보여주고 혹은 서비스를 보여주고서 약간 장점을 이제 보여주면서 광고 효과를 내는 방식이라면, 협찬은 원래는 광고 효과를 내서는 안 되고요. 협찬은 이제 KBS에서 만약에 뭘 만드는데 좋은 프로그램인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분이 방송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전제와 광고 효과를 안 내겠다는 전제가 있어서 제작을 도와주는 형태예요. 이 도와주는 형태는 장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법에 협찬법을 언급을 하면서 협찬에 대한 법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찬 고지는 있는데 협찬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찬을 하는 방법에 안내하는 법은 있는데, 협찬을 뭐고 협찬을 어떤 걸 하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법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방송사들은 몰래 뒷광고성 협찬을 하고 고지를 안 하면 전혀 안 걸리고요. 오히려 협찬을 했는데 솔직하게 고지했다가 너무 고지를 많이 해서 제재를 받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송의 PPL은 뒷광고 소지가 적지만 협찬은 암암리에 뒷광고 소지가 있었던 문제가 있다가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뒷광고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뒷광고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유튜버들이 말하는 뒷광고는 이제 협찬이나 광고나 다른 명목으로 뭔가를 받았을 때 마치 직접 본인이 리뷰하고 구입한 것처럼 꾸며내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뒷광고였고, 또 비판이 좀 거세지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특성상 이제 자막을 댓글을 통해서 광고 고지를 하거나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지 않으면 광고 고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뒷광고다라고 비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광고라고 안 해야 광고 효과가 더 높아지잖아요. 내돈내산이 사실 그래서 나온 거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뒷광고 논란이 불거져서 이제 협찬과 광고와 뒷광고는 원래 다른 개념인데 협찬이 이제 뒷광고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가 유튜브 뒷광고가 논란이 되고 보니 방송의 협찬도 뒷광고가 다르지 않더라라고 해서 지금 방송 협찬과 뒷광고가 저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거는 결국은 그 소비자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는 이거 순수한 콘텐츠인 줄 알고 소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가 꿍꿍이가 있더라. 그런 식이 요즘 그 온라인에서 많이 좀 팔리고 있는 그 카드 뉴스에도 뭔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카드 뉴스나 뭐 이외에 좀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요즘 포털에도 카드 뉴스 기사를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 뉴스를 대신 만들어주고 이게 카드 뉴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문제는 포털에 기사로 내보냅니다. 포털에 기사로 내보내고 이제 연합뉴스가 실제로 시댁 간병로드와 관련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의료원 환자 안심병원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예요. 근데 광고주가 누구인지 돈을 받고 만든 건지 전혀 안 밝히고 이렇게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포털에 내보냈던 건데 저희가 포착했던 거는 이제 광고를 하고 나면 광고주한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라고 성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성과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포털에서 네이버에서 여성이 많이 본 기사 1위를 차지했다. 다음에서는 리플이 1,600개가 붙었다라고 이제 서울시에 실적 보고한 거 저희가 정보 공개 받아서 기사를 썼던 건데 사실 언론사의 뒷광고성 기사들도 많잖아요. 카드뉴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주로 국감이나 이런 전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공기관은 사실 전 기업에 비하면 매우 일부잖아요. 일반 기업이 지금도 돈을 주고 포털에 기사나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증거가 없어서 뒷광고라고 부르고 있지 못할 뿐 사실상 이런 게 상당히 관행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공익성이 좀 있으니까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되지 않을까요? 순간 내가 멈췄는데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최근에 네. 보면 그 소비자들 보면 상업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여기 그 교수님 뭐 다 그러시지만 혹시 뭐 이렇게 전화가 오면 네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전화 제대로 받아주시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이게 보면은 상업적 메시지다 싶으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광고인 듯 아닌 듯 이렇게 헷갈리게 가면 훨씬 더 접근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네이티브 애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속칭 긴가민가 애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스토리텔링 만들었고 카드 뉴스에서 이렇게 해서 슬쩍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이게 굉장히 교묘한 넛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탓할 수는 없겠으나 이게 이제 광고의 정의에 보면 학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정의에 보면 광고는 두 가지를 밝혀라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덴티파이드 스폰서, 누가 돈 내는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업적인 콘텐츠다.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콘텐츠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에서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앞광고, 뒷광고 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내가 팔려고 하는 거야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심각한 거지만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굳이 뭐 그 말을 해야 돼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 죄였던 건데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고 제가 조금 심각하게 봤던 것은 저기서 이제 그 내부 어떤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광고주 서울시라고 써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협찬, 지원 뭐 이렇게 뭐 수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거는 지원이나 협찬에 뭔가 경계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비판받아서 당연히 마땅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최욱 씨 의견처럼 처음에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나름 공익성이 있는데 네. 이게 광고 형태를 띄었다고 해서 비판받아야 될까 하는데 조금 제가 생각을 더 깊이 해봤더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뭐 가장 쉬운 문제점은 정말 좋은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아주 순진한 그런 그 일종의 국가기관이 홍보 채널을 통해서 노력했을 때 훨씬 기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는 게 상대적인 효과도 있겠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언론은 사실 지자체를 좀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로 모시게 되는 순간 감시로서의 역할보다는 광고주를 모시듯이 오히려 비율을 맞춰주게 된다면 수많은 그 지자체들이 말하자면 좀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될 때 언론을 일테면 단순한 홍보 매체가 아니라 일종의 조금 관리 대상으로 만약 두게 되고 어떤 언론사에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게끔 기회를 주고 안 준다면 이게 바로 사실은 기업이 하고 있는 광고를 통한 갑질이거든요. 이게 지자체나 혹은 국가기관에서도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금준경 기자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바로 이제 지자체라든가 국가기관 문제보다 기업은 얼마나 많이 할까라는 문제라는 거죠.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이런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힘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이 정도에서도 그 정도라면 기업은 어느 정도일까? 좀 아마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돈 많은 지자체가 더 많이 쓸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좀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카드 뉴스를 저는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포털에 기사로 송출했잖아요. 포털 네이버 다음이 언론사와 계약을 맺을 때요. 너희가 기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 광고를 내보내면 안 된다는 조항을 모든 언론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포털과 언론사의 제휴 규정 위반이 일단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포털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당장 해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포털 언론사 제휴 심의기구에서 이런 식의 기사형 광고 플러스 카드뉴스 같은 행태를 우리가 뿌리 뽑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한국신문협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간지들이 소속된 그 협회에서 어떻게 냈냐면 이건 우리의 새로운 수익 사업이다. 막지 마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면서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 포털이 직권으로 특히 기사가 나오고 물증이 나온 거는 바로 징계를 내리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 KBS도 뒷광고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상포진편인데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약사로부터 협찬을 받고 홍보 효과를 노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KBS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어서 편드는 건 아니고 이 방송을 보면 국내에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가능해졌다라고 했지 특정 업체 이름을 언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까지 뒷광고 논란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저로서는 매우 가슴이 좀 아프네요. 이건 사실 제가 KBS가 광고주들에게 보내는 협찬 제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협찬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효과를 내고 있다고 어필하는 일종의 소개 카탈로그 같은 건데 여기서 나온 이 사례들을 KBS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 대상포진 백신 개발 이를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인구가 늘게 되어 협찬주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 제품의 특징이 대상포진 백신이 원래 국내에 없었어요. 근데 국내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고 심지어 저가로 등장하게 되는 게 유일한 백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국내에도 대상포진 백신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전부인데 알고 보면 이 업체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백신으로서 광고 효과를 노렸고 KBS 역시도 우리가 광고를 해줬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뒷광고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내돈내산인 줄 알았는데 혹은 자체적인 취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광고였던 거고 사실 이런 게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분 깐깐하시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광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대충 좀 감이 오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형적인 독점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은 항상 드비어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아몬드 is forever라고 끝납니다. 근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70-80%는 거기서 구매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독점 시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 브랜드가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럼 저렇게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관련돼서 조금 찜찜한 것은 저도 KBS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살살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다뤄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소비자들이 많이 믿거나 옹호하거나 그러면 이게 고유명사화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무슨 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그렇죠. 쓰이잖아요. 그 얘기는 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교육방송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방송은 EBS 말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뭐 모르고 당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세밀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 뭐 KBS 출연하기 때문에 편드는 건 아닌데요. 네. 그 외주 제작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외주 제작사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협찬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조차 이게 뭐 브랜드명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그렇게 깐깐하게 하시면 이 정도는 괜찮다. 뭐 괜찮은 건 아닌데 조금 눈 감아 주세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사실 하면서 이것까지 비판할까 말까 좀 고민스러운데 제가 그나마 용인이 됐다고 느낀 건 시청자들이 광고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할 때 이게 대부분 맛집 프로그램들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아니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경험으로 알아요. 가봤는데 맛집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관련 보도나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그렇죠. 문제는 피해도 있으니까. 그건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의학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공신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영역이고 특히 코로나19 국면 이후로는 의학 정보가 상당히 공적인 정보다라는 그런 성격도 좀 갖게 되면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지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행위를 저희가 취재를 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광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KBS에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든 뒷광고나 이런 걸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다만 지자체를 일반적으로 홍보하거나 맛집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지만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건 조금 더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가 전혀 기준이 맞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만 저희도 얘기를 할 때 이건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개인의 혹은 방송사의 윤리적인 기준에 맡겨놓는 이 얼렁뚱땅함이 아무거나 다 광고해도 되고 아무거나 다 홍보해도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몽땅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방송법을 개정안을 하겠다, 만들어 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협찬 규정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협찬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굉장히 권위 있고 역사가 깊은 네. 방송은 좀 더 협찬이 많이 될 듯하고 만약에 좀 작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맛집 정도의 좀 소소한 프로그램이라면 작을 것 같고 이조차도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진다는 또 기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점 방송 자체가 모두가 다 저는 거의 광고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 심지어 그런 예능 프로그램조차도 영화나 혹은 뮤지컬 올릴 때쯤 되면 배우들이 등장해서 다 알잖아요. 홍보 때문에 나왔구나. 이걸 소비자들이 일단 이제는 설득당해서 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발언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 저는 기준이 없어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부 주무기관에서 지금은 약간 치사한 방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당한 방관을 해야 되는데 뭔가 현실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조항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방통위 내부에 이런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어떤 미디어 그다음에 상업적 활용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수준으로 정말 세밀하게 뭔가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보면 기업은 이윤 추구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위법이 아닌 이상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법은 어긴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실정법이 있으면 그거를 피해서 어쨌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뭔가 전략을 짜내는 건 그들의 책임이자 의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뭔가 갈등 없이 어떻게 해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치밀해지고 어쨌든 계속 전력을 해야지만 그래야만 이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자원 변호사님 동의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이 전혀 없느냐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가령 신문법을 보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 기사인지 광고인지 애매하게 편집된 기사 자체는 불법인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2009년까지는 과태료 규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천만 원 과태료까지를 지불하게 할 수 있었는데 2009년 7월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소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그때 워낙 신문방송 겸용 문제라든가 종편 허용 문제가 이슈가 되는 바람에 이런 과태료 규정이 빠진 거를 잘 몰랐고 당시에 실제로 국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른 데에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과태료 규정 빠진 거를 많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부활시키려는 법 개정 시도도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 룰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보완을 하자는 운동도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참고로 방통위에서도 이제 신문에 이어서 방송 분야에도 이제 협찬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협찬을 하게 되면 시청자가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막을 통해서 이건 협찬입니다라고 언급을 해주거나 혹은 또 지나친 상업화가 되지 않도록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런 식의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건 또 국회가 좀 제도 개선을 완성해야 되는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용자 관점도 달라졌고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사실은 근데 언론 방송계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규정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업계에서는 뒷광고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자 수익 창출 노하우로 통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그래서 제2에서 뒷광고 방송을 직접 만들었던 제작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류의 프로그램에서 혹시 일을 하신 경험 있으신 거예요? 저는 모 방송사 아침 프로에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에서 일을 했었어요. 뒷광고처럼 볼 수 있는 그런 협찬이나 고지하지 않는 협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프로는 뒷광고를 하는 전문 프로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받은 제품의 광고를 위해서 짜맞추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지방 줄이는 법.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이제 장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이번 주에는 방송하겠다.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테마를 잡는 거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경광표가 워낙에 많고 또 잘 되니까 거기 이제 협찬을 쭉 따오는 대행사가 또 생겼어요. 홍보 대행사가. 그리고 돈이 되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사가 생긴 거죠.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대행사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대가로 준 제작비, 홍보비를 일단 협찬을 따온 광고 대행사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고 또 외주 대행사에 이제 나눠주고 그 외주 대행사는 또 그 방송국에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사례자, 그다음에 자료, 논문 이런 것까지 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효능이 어떤 게 있고 이 효능을 연구한 어떤 결과가 있고 이거를 연예인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프로그램에서 몇 회 이상 보는 걸 보여달라.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가이드를 줘요. 사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억지가 있긴 해요. 그 제품을 섭취한 사람이 아니라도 한번 먹어봤다. 아니면 조금 섭취해본 적이 있다. 이러면 이제 하는 거죠. 아무튼 뒷광고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우리가 그 TV를 볼 때 광고를 하면은 바로 돌려버리니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계속해서 형태가 변하다 보니까 이 뒷광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아주 독특한 형태를 제가 또 포착을 했습니다. 바로 연계 편성인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제2에서 촛불 집회를 다룬다든지 또는 태극기 집회를 막 다룹니다. 주제로. 근데 우연히 옆에 홈쇼핑을 틀었더니 거기서 태극기랑 촛불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그럼 거예요. 그럼 다음 날 집에 배달이 돼 있는 거죠. 촛불과 태극기.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항상 궁금했는데 그거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2에는 그런 연계 편성이 한 번도 지금 들어온 게 없었네요. 네. 방통위에서 지난해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홈쇼핑 연계 편성 현황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모니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제2에서 이번에 그 미공개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 또 분석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요. 무엇보다 연계 편성으로 인한 매출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서스, 유산균, 크릴오일 등이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자, 금 기자님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연계 편성에 대한 실태는 보고가 되고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 연계 편성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드러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유산균이고 그다음에 시서스, 크릴오일, 콜라겐 순으로 관련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시서스 같은 경우에는요. 연계 편성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높게 판매량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1억 가까이 팔던 거를 2억 5천만 원까지 올랐고요. 이 연계 편성이 단순히 시간적인 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파, 종편 사이에 홈쇼핑이 촘촘하게 들어있잖아요. 이제 채널의 연결까지 확보를 하면서 시간과 공간적인 접근성을 통해서 사실상 방송이 이제 홈쇼핑 판촉의 도구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욱 씨는 이런 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궁금했던 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어느 날 가면은 네. 유산균을 먹어라. 엄청 강조를 해요. 근데 내년에 또 가면은 야 루테인을 먹어라. 항상 바뀝니다. 제품명. 뭐 아로니아도 있고 노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매년 바뀌던데 그게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패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보면서 드네요. 최욱 씨는 의심이 많으셔서 직접 구매를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심이 많죠. 게다가 이게 또 건강 관련 채널에 대한 시청층을 조사를 해본다면 상당히 중장년층, 특히 장년층 이상이 많다는 거고 어떤 점에서 계속 어떤 그 올드 미디어들 그래서 리모컨을 쥐고 계신 분들한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분들은 오히려 그 지상파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라든가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악용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마침 파는 거지 그분들은 어디서 구하는지 정말 답답하던 순간에 여기서 파내라고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연계 방송을 통해서 평균 매출액이 올라갈 거라고 충분히 짐작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 방송을 추진할 것 같아요. 홈쇼핑 역시도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이 늘어나니까 홈쇼핑에도 매출이 늘겠죠.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나서 홈쇼핑에서 방영을 하려면 방송사의 스케줄을 누군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빠르게. 그러면 여기서 방송사가 얻는 이익이 뭘까? 단순히 협찬 혹은 협조에 대한 것으로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될까? 각각 이익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방송사 이익이 가장 적은 거예요. 상업적인 이익이. 자, 그렇다면 이건 사실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수치가 나왔고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멈추는 거는 어떤 점에서 홈쇼핑 업체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면 오히려 저는 언론은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왜 많이 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익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작비가 어쨌든 제한이 좀 있는 상황을 아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조금 추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제작비가 이렇게 지불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아까 이제 최욱 씨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어떤 마케팅 기법이라는 겁니다.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좀 외람됩니다만은 최욱이라는 소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욱이라는 소비자가 있어요. 남자인데 40대예요. 그러면 더 라이브 끝나고 와서 내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앉았는데 내가 잠깐 자기 전에 잠깐 텔레비전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이 봤던 의사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예요. 뭐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이거 먹었더니 괜찮아요 라고 해서 조금 즐겁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 30분 전에는 최욱 씨한테 그런 니즈가 없었어요. 그런 건강정보 식품이. 근데 그 콘텐츠가 니즈를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살 수는 없고 자야지. 내일 또 녹화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 전에 잠깐 틀었어요. 근데 아까 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홈쇼핑은 굉장히 앞부분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요. 그러면 최욱 씨가 우연히 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프라이즈? 그러고 그 제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행운이구나 라고 해서 뭔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런 제품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 제품을 만약에 안 사거나 만약에 그러려면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지만 아까 니즈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제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박탈감. 이게 보면은 홈쇼핑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겁니다. 한 30분 전에는 내가 무슨 갈비 관련해서 그거 없었어도 아무 없었어요. 맛집 보기 전에는. 근데 그걸로 자극되면 굉장히 뭔가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마케터들이 들으면 굉장히 그냥 흔한 어떤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게 좀 슬픈 것은 시청자만 빼면 다 윈윈이에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사, 뭔가 기업,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의사, 뭔가 이렇게 그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뭔가 시청자의 뭔가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매년 건강보조식품이 뭔가 히트를 치는 것이 있을까? 이게 이제 뭔가 음모론이라고도 하는 그러는데, 보면은 세계에 그런 엄청난 신비의 명약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매년 해가 바뀌면서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걸까요? 발이 달려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무슨 그 점술가는 아닙니다만은 내년에도 보십시오. 특정한 건강보조식품이 또 아마 안방으로 그냥 막 다를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마케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비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새겨드려야 될 게 사실인 게, 이분이 저 광고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이런 거 엄청 이용해 먹었던 분이에요. 네. 많이 이 일을 좀 보셨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2에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보고 말 텐데. 네. 방송사에서 이익이 가장 적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서 2018년에 방통위가 처음으로 연계 편성을 이제 조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비공개를 하고 문제 없음 처리를 하고 종결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방송사의 변명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편성을 맞춰준 게 아니라 그 유산균 업체에서 우리한테 금요일 1시에 틀어주세요라고 하고 홈쇼핑에 가서는 1시 반에 틀어주세요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연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박이 가능한 게, 연계 편성에 KBS에서는 한 건도 지금 방통위가 잡아낸 게 없거든요. 네. 다른 방송은 몇백 건씩 나와도. 근데 이거는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일단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사의 이익이 적기 때문에 재방송을 엄청 틀어줍니다. 이 TV조선과 채널A가 지난 4월에 재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이번 기수의 방통위는 협찬에 대한 개선 의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TV조선 채널A한테 연계 편성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재승인 조건에 너네가 건강 프로 협찬을 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에서 3번 고지를 해라.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고지를 해라라고 조건을 부과해서 방송사들이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두 종편만. 해보니까 그 결과를 체크해보니까 그 재승인 이후에 4개월 동안 지켜보니 이상하게 재방송이 되게 뒤죽박죽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A의 나는 몸신이다가 폴리코사놀 협찬이 무려 1년 만에 재방송이 되거든요. 건강 프로그램인데 1년 전에 했던 재방송이 1년 지나서 재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몸신이다에서 여주는 이제 3달 동안 10번 재방송을 하고 장어 협찬은 7번 재방송을 하는데 다른 거는 1번, 2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보면,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계약을 할 때 재방송을 묶어서 계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품을 판 다음에 한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에 다시 홈쇼핑에 팔잖아요. 그럼 방송을 찾아가서 그거 다시 틀어주세요 하고 계약을 다시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협찬은 제작 지원비를 주는 거잖아요. 네. 재방송은 제작비가 안 들잖아요. 근데 협찬비로 주고 있어서 또 이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되게 좀 신기한 수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언론이 되는 거죠. 구얼굴인 거예요. 네. 이 정보라는 이름이 정보를 줌으로써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뭔가 이익을 얻는 그 정보라면 마치 소비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정보를 준다, 공익적이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약간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알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연계 편성을 많이 한 방송들을 좀 보자면 1위가 MBN 특집 다큐 91회고요. 2위 SBS 좋은 아침 47회, SBS 모닝 화이트 44회, 그리고 TV조선 굿모닝 정보세상 39회, 그리고 생방송 투데이 SBS 34회 순위인데, 결국 여긴 또 전문가도 출연해가지고 훨씬 더 신뢰감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저건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게 아예 의약품이라면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그게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라던가 이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시 말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순위에 있는 것들 모두가 보면은 전부 다 정말 장년층들이 보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에 관심이 많고 더 순진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에 맹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악용하고 있는 게 언론사들인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프로그램에 그 안타까운 점, 소비자들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보면 아까 이제 재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또 심각한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제가 니즈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간의 니즈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추석 전에는 이런 상품 편성 없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곧 재고되네요. 뭐 이제 곧 이제 매진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니즈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10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연말에는 보이지도 않네요.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소비자들은 그 시간의 니즈에 의해서 되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드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방송이 재방송이 또 나와요. 그럼 아까 10분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몇 달 뒤에 10분 남았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엄밀하게 따지면 기만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방통위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로 치밀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업에서는 유사 광고와 관련된 장르가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부분에 이 있어서 연계 편성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게 가령 유산균이나 크릴오일 같은 거요. 안 먹었을 때보다 먹었을 때 몸에 좋을 수 있죠. 그러면은 방송에서는 정말 유익한 정보를 줬다라고 자평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시장의 공정성 문제가 또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계 편성을 하면서 협찬을 할 수 있는 그 시장에서의 기업은 대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만한 자본이 있는 곳에서만 가령 유산균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크릴오일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간에도 굉장한 불공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만 좀 바로 잡겠습니다. 꼭 안 먹을 때보다 먹을 때가 좋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못 드셨는데요. 예? 못 드셨는데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네, 그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저도 생각난 게 그 밀크시슬 간에 좋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얼마 전부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꼭 먹어야 된다. 술을 끊어요. 저는 그게 처음 들었는데 그 말을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제 간만 너무 계속 혹사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게 그 광고가 엄청 나오는 제품이기도 하더라고요. 광고하셨던 분 광고쟁이나 기업을 이기기 어려운 게 처음에 크릴오일 나왔을 때도 뭐 인지질 몇 % 이런 거 없었어요. 막 팔다가 별 효과 없다니까 갑자기 인지질 몇 % 이상의 효과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 살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고 저희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전문 광고쟁이와 전문 기업인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요거 다음에 제가 하던 일을 얘기해서 네, 아직 디톡스가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전략이 뭐냐면 그 제품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 너만 빼고 다 산다. 그럼 그건 또 뭔가 박탈의 니즈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생이 비참해지거든요. 네. 그럼 얼마 안 돼요. 그럼 그럼 10만 원 쓰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 합리화에 의해서 또 팔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이 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본인이 하던 일은 예.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남아있는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연계 편성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금 기자님, 방통위에서 이거 지금 몇 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 방통위가 몇 차례씩 조사를 했는데요. 2018년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MBN 47번, 채널A 41번, TV조선 32번, JTBC 17번, SBS 17번, MBC 7번 나왔습니다. KBS는 나오지 않았고요. 없습니까? 확실히? 방통위는 못 잡아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2020년에 한 번 더 조사합니다. 이번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인데 아까 이전에는 종편이 많고 지상파가 좀 적었던 게 특징이잖아요. 다시 네. 보면 MBN이 100건 넘어가고요. 105회를 기록하고 채널A 25번, TV조선 80번, JTBC 37번, SBS 127번, MBC 49번. 그러니까 MBC와 SBS가 첫 조사 때는 없었다가 지금 소개드리는 두 번째 조사 때 등장했다가 세 번째 조사 때 급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석 달 동안 400건이 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연계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갸우뚱하면서 아니 유행하고 그게 대세니까 우연의 일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가령 올해 1월 21일 날 홈앤쇼핑과 SBS 모닝와이드가 비슷한 시간대에 유산균 관련 방송과 상품 판매를 한 적이 있고 이게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 2014년에 MBN 청기 누설이 아로니에 대해 방송을
했고 이어서 편성된 홈쇼핑에서 관련 제품 판매를 했는데 이때는 심지어 MBN 청기 누설이 오늘 아로니아 유용성을 집중 보도했다는 자막까지 홈쇼핑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방송이 나갔을 때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평시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왔다거나 목표치의 150%를 달성했다는 기록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막을 미리 준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같은 이렇게, 이미지를 쓰거나 예. 같은 문구를 쓰는 경우도 실제로 드러났고 계약 사항에 있었던 경우도 좀 드러난 게 있어서 사실 방통위가 이거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연계 편성 자체는 법적으로 못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018년에 처음 조사를 했을 때 이때 금지를 시키거나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제 지상파들이 안 따라했겠죠. 2015년에 MBN이 한 게 처음 드러난 이후에 다른 종편에 옮겨졌다가 이제는 KBS 빼고 다 하고 있고 KBS도 언젠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방송이 네. 이제 나오게 됐던 건데 네, KBS는 안 합니다. 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대책을 안 내놓겠다는 입장은 오케이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성에 대해서 지금 이걸 다 꿰고서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분이 저는 어쨌든 서로 열심히 살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제한이 돼도 계속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규제가 촘촘히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조금 실종됐던 것이 이제 어떤 소비자의 권리 이런 건데 소비자들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이게 보면 홈쇼핑 그리고 건강정보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메인 캐릭터가 의사들이에요. 네. 여기 보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 닥터 테이너, 쇼닥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진료실에서 열심히 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많지만 뭔가 미디어에 나와서 인지도를 높여서 뭔가 병원의 홍보로 활용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달고 제품을 뭔가 판다는 이런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비자 리터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어쨌든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걱정되는 것은 과연 그 의사들 이렇게 나와서 제품 팔고 그러면 만약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어디까지 책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조금 들어요. 이게 보면 나중에 뭔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나는 그냥 뭐 원료 배합 과정에만 있었어라고 이렇게 할 건지 마치 큰 미디어 기업에서 외주 업체한테 뭔가를 떠다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소비자들이 좀 안타깝고요. 네. 어쨌든 좀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쇼닥터 한마디 좀 저도 붙이고 싶은데 네. 이 방송국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업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쇼닥터 같은데 방송을 보면은 비타민을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비타민 광고를 찍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의심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편을 봤는데 네. 뭐가 좋다고 해야 살 텐데 밀가루가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와, 이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믿을 만하다. 이건 정말 명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트에서 봤더니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를 팔고 있더라고요. 와, 나는 거기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 쇼닥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방송하는 변호사 여기 나와 있죠. 방변이라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네. 방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방변 입장에서 이게 참 어색한 말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나 의사가 얻는 게 뭘까? 방송사가 검증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적이 나올 정도면 최소한의 검증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실력이나 윤리성 면에서.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나를 뒤통수 치는 의사나 변호사는 저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 해당 변호사나 의사들은 그에 맞는 실력이나 윤리성을 실제로 갖춰야 되고 방송사는 실제로 그것을 검증했어야지 맞는 것이죠. 대중의 신뢰에 부합한다면.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방송사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분 출연하게 되는 조건으로 네. 380만 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출연하라. 예, 방송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출연을 해주면 출연료를 주겠다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돈을 가져와서 출연을 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협찬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문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나 봐요. 돈 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강조 표시까지 해놨던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에게 대중이 부여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언론사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어쨌든 기만이고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지금 얼마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닥 네. 많지 편집할 않아서 테니까 지금 좀 공개해 주시죠. 380만 원 없어서 아마 못 나가실 거예요. 네, 근데 380만 원이 내고서도 사실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보다 더 홍보 효과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사실은 치열하니까 그 시장에서도 제가 생각해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어쨌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는 내가 돈을 얼마를 들이더라도 어쨌든 내 뒤통수를 치지 않는 저 전문가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그 심정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뭘 가지고 평가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무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돈으로 사는 그런 효과가 분명 생기는 거죠. 명확한 심리가 있어요. 보면 뭐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많이 연로하신데 제가 뭐 학교에서 이렇게 막 수업하다 그러면 전화가 계속 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 이름을 받아 적으래요. 그래서 어떠한 의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물어보죠. 어머니 이 병원에 꼭 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 왜 그렇게 뭐 중요해? 막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TV에 나왔다 아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리가 굉장히 절절한 소비자 심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아까 제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디어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이 부분은 조금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한국 소비자고 그거를 나쁘게 활용을 하면 정말 나쁘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고 들어가서 뭔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거는 소비자 편에 있는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변호사분들은 다양한 채널에 나서 자기를 광고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특히 건강 관련된 정보가 위험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건강 관련 정보는 공공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익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도 좋을 듯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 왜 건강 정보가 동시성을 띠고 집중적으로 하나로 몰리느냐라의 문제예요. 다양한 의사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그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결국은 다양한 건강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를 반복적으로 실어주면서 권위를 더 높이는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는데 언론사라면 만약에 언론사를 아무리 그 프로그램이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라 할지언정 다른 방송사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검열 시스템이라던가 나중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보의 기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죽하면 저는 이재갑 교수, 김호랑 교수 나오지 않으면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을 정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적어도 어떤 게 좋다라고 제품을 광고한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뉴스에 나와서 정보만 전달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동시성을 오히려 좀 감시해야 될 언론사가 동시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기본적인 좀 책무를 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그 말해서 이재갑 교수 CF 못 찍는 거 아니에요? 네, 강유정 교수님 지금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금준경 기자님. 그 예전에는 방송사가 사실은 갑이라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협찬사가 갑이 되고 그러면서 협찬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상파가 사실 편성권을 많이 틀어줬던 게 현실인데 이제는 종편도 있고 이제 케이블도 많아졌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한 광고 효과를 해버리면 유튜브는 조회수 에다가 시청 시간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가 점점 광고 시장에서 의뢰지위가 있고 사실 KBS 협찬 제안서를 제가 입수해서 썼다고 했지만 KBS가 좀 절절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송사는 더 선을 넘어서 어떻게든 협찬을 끌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는 이제 외부의 개입을 하지 말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저 광고주들이 원하는 시간에 재방송해 주세요, 이거 틀어주세요, 이거 내보내 주세요 이런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방송사에 좀 줄어든 입지 그런 위치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주 제작 관계자도 취재해 보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하도 협찬을 많이 하고 지상파 관계자입니다. 이 지상파 관계자가 외주 업체에서 일하는 분인데 협찬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연계 편성까지 하게 되면서 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방송사 일을 해서 외주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 방송사는 나한테 협찬을 따오라고 시키고 연계 편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 항의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외주 제작 관계자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함부로 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 EBS 머니톡도 외주 제작사가 제작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당장 조용된다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력들에 대한 노동이나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구로 쓰고 위험해질 때는 언제든 내팽개를 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참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홈쇼핑과 동시간대에 편성되는 이 연계 편성의 문제에 중심에 종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상파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SBS의 경우에는 2018년과 비교해서 2년 사이에 무려 7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올해 종편을 제치고 연계 편성 횟수 1위에 등극했습니다. 또 MBC도 편성 횟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KBS는 해당 조사에서는 적발된 게 없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뒷광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상파의 행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상파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게 연계 편성의 급증으로도 나타나지만 이제 저는 꼼수 중간 광고라는 표현을 더 쓰긴 하는데 이제 분리 편성 광고가 지상파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상파는 원래는 이제 중간 광고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그때 오일 쇼크로 인해서 뭔가 광고를 하지 마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중간 광고를 못 하다가 이제 케이블이 만들어졌을 때는 케이블은 신생 사업자니까 중간 광고 해주자라고 해줘서 비대칭 규제를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CJ나 종편의 영향력이 지상파 못지 않지만 지상파는 중간 광고를 못 하고 종편과 유료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상파에서는 중간 광고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방통위에 계속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해야 된다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중간 광고를 개발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리 편성 광고라는 건데 원래 중간 광고는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중간에 쪼개서 광고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분리 편성 광고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차를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예능 프로그램 하는데 2부에서 만나자고 갑자기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분리 편성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상파에도 유사 중간 광고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고 실제로 조사를 한 수를 보니까 SBS가 18개 프로그램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MBC 17개 프로그램, KBS 2채널 13개 프로그램, EBS 1개 채널, 1개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고 SBS는 최근에 이제 간판 뉴스인 팔뉴스에서 지난달부터 분리 편성 광고를 도입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적용을 하면서 예능, 드라마 나아가서는 이제 점점점 침투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중간 광고와 분리 편성 광고가 뭐가 다르냐면 같은 회차가 아니라 다른 회차이기 때문에 연령 고지와 오프닝을 다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상파에서 보면 연령 고지가 다시 뜨고 오프닝이 다시 나오는 좀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해서 좀 그렇기도 한데요. 참고로 지상파 분들을 제가 이거 취재를 할 때 제가 꼼수 중간 광고라고 쓰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어떤 분이 저희 기자한테 한 말이 이거는 정식 용어가 PCM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PCM 뭐의 약자인가요? 프리미엄 CM의 약자인데 이게 광고 업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광고 업체한테 혹은 광고주한테 광고를 판매할 때 이거는 PCM, 프리미엄 CM이라고 해서 다른 광고보다 훨씬 더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값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서 근데 이거 시청자가 써야 될 용어는 아닌 거죠. 그건 좀 난감하고요. 제가 그러면 제 이름은 YHJ라고 하면 뭐가 좀 다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교육자의 애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수업을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상파는 중간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학생들은 질문을 뭐라 하냐면 그러면 땡땡땡 프로그램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금 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계속해서 그 한 패키지로 일부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서 툭 끊기고 그다음에 연령 고지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물론 광고 나오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게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뭔가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사실 탓해야 되는 게 정부기관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현실이 이래서 뭐가 어떻게 이렇다 그러면 정말 당당하게 방관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면밀하게 결정을 스탠스를 정해서 규제를 하든가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너도 나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교육 현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강 교수님, 이 메인 뉴스에서까지 2부에서 만나요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건 결국 저는 언론이 특히 지상파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정말 최종적으로 깎아먹은 마지막 그래도 똥볼차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비속어지만 생각이 드는데 좀 과거에는요 약간 비윤리적인 문제 하면은 일부 PD들이 금품 수리를 하거나 혹은 스폰을 받아서 실제로 실형을 받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이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정말 방송사 환경이라든가 지상파 환경 얼마나 좀 열악해졌는가를 알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보면은 방송사에 그동안 축적됐던 신뢰도를 기반으로 지금 이걸 기회비용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깎아먹는 건 결국 신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뢰도를 다 팔아먹고 나면 더 이상 뭘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의 완전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외면밖에 없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 뉴스 채널까지도 이렇게 분리해서 소위 말하는 꼼수를 써서 중간 광고를 넣어야 될 정도로 열악하다면 정말 자구차 내지는 자체적인 생존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그리고 방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자꾸 그 팔이 안으로 굽어서 제 자신도 지금 미치겠는데요.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꼼수 광고를 비판하기 전에 네. 뭐 좀 이런 거를 현실화 시켜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압박만 하면 야만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미디어 그룹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일반 기업이랑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반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품이 좋다. 그러면 옵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싫어도 네. 그 음식이 맛있다. 그럼 줄 서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 그룹은 신뢰를 잃으면 굉장히 많은 걸 잃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이제는 사랑받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미디어 기업에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관성과 순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그렇다면 중간 광고를 허용한다. 그러면 만약 방송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소위 말하는 뒷광고 포기할까요? 협찬과 협조에 저희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제재가 있고 그와 함께 동시에 중간 광고에 대한 좀 현실적인 어떤 제재를 완화한다라는 부분이 같이 가야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제 방통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법률 집단들이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일관성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소비자에서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법령을 손볼 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그 현실이란 게 결국 뭐냐. 저는 또 꼭 하나를 꼽자면 결국 언론사 수익구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수익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광고비에 너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상업성에 대한 모든 비판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네.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도 필요한데 저는 소비자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대중들의 그러한 인식이 어쩌면 언론의 상업성이라는 그 사회적 비용을 계속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뉴스를 공짜로 소비하려는 시민들이 어쩌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상업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사실 언론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소비자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없을까? 대형 언론사의 수익 구조를 소비자 개개인이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가령 독립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언론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광고비보다 뭐 구독료나 후원료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해 보겠습니다라고 노력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찾아가서 지원하고 홍보하고 응원하는 그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뒷광고 아니에요?
왜 계속 의심을 하시나요? 뒷광고. 몇 안 되거든, 그런데. 맞잖아요, 몇 안 되는 거. 네. 네. 금준경 기자님, 네. 지금 이 뒷광고 얘기 계속 해왔는데 혹시 언론사, 뭐 신문사 다 포함해서 뒷광고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미디어가 있습니까? 후원을 받아서 이제 뉴스타파나 셜록 같은 매체들이 생겨나고 건강한 구조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 매체들의 성공 사례만으로 이제 방송 시장까지도 이제 치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만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협찬을 계속 비판을 하는 게 협찬은 광고인지 인지가 안 되고 침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차라리 분리되어 있는 광고들을 더 만들고 지원을 해줘서 이런 광고의 소지를 줄인다면 저는 더 이런 규제 완화가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미디어를 취재하다 보니까 항의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아니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광고나 협찬을 무조건 반대하고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선을 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를 속이면 안 된다는 선을 넘지 말자는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고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중간 광고처럼 차라리 분리되어 있는 광고는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 뒷광고 논란을 보면서 유튜브 논란을 보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했던 게 공정위가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이 지침을 보면 페이스북 제목에다가 광고라고 써야 되고 영상에서도 광고라는 언급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의 광고 규제가요. KBS가 받는 협찬 규제보다 더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뉴미디어 규제가 까다로워지는 이 아이러니함을 봤을 때라도 좀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묶을 건 묶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오늘도 후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후원 받고 있는데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언론 매체도 솔직하게 다가가서 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현재 교수, 금준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